이번 그 세 번째 시간에는요,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는요, 맨 처음에 그 인간의 두뇌에 들어있는 그 뇌세포의 구조를요, 어떤 그 인공적으로 우리가 그 구현해내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요, 구현해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려고 하면요, 우리 그 인간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신경세포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보면요, 인풋 시그널, 그 외부에서 자극 신호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여기 이제 여기에 신경세포, 신경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돌기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돌기들이 이 신호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일단 신경 그 요 핵을 자극을 해 가지고, 이게 뭐 조그만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극이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제 그 신호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색 돌기를 통해서요, 이제 신호가 쭉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다른 이제 그 저기 뭐냐 신경세포로 이렇게 어, 그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입력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일정 크기가 커지면 외부로 신호를 내보내는 거. 자, 그러면요, 인간의 그 두뇌란 게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기기에 비해서, 현재까지의 컴퓨터에 비해서 인간의 두뇌가 왜 그렇게 우수한 성능을 가지느냐, 그 이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거는요, 뭐 컴퓨터 공학적으로 따지자면 아주 거대한 병렬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거대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두뇌에는 그 신경세포가 그 이제 약한 뉴런이라고 불리는 게 한 10의 11승계만큼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의 11승계만큼의 그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경세포인데, 그 개별의 신경세포 뉴런마다요, 약 한 1000개의 연결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제 연결되는 게, 신경세포끼리 연결된 게 개별 신경세포마다 약 한 1000개씩 되니까요. 전체 그 연결고리, 그 시냅스라 하는데, 시냅스는 10의 14승이 될 겁니다. 왜냐면 10의 11승계가 있는데, 그게 개별 1000개씩 있으니까 10의 13승계의 시냅스가 이제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뭐 10의 14승계라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아직 10의 13승계 정도 되는 그런 밀집도를 가진 반도체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아직 그 인공적으로 뭐 그렇게 구현해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조만간 구현해내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적도가요, 인간의 두뇌처럼 이렇게 아직 이 정도 작은 구조 속에 아직 이렇게 10의 14승계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냅스 구조를 가지는 그런 반도체를 아직 그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CPU,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하는 CPU는요, 지금 개별 CPU 그 개별 보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몇 기가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두뇌 세포의 그 작동 속도를 보면요, 한 10Hz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현재의 CPU에 비하면 아주 속도는 보잘것없지만요, 이게 워낙 엄청난 개수의 신경세포와 거대한 그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뭐 엄청나게 복잡한 병렬 처리의 컴퓨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 두뇌가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더 우수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인간 두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거대한 병렬 처리 컴퓨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신경세포 구조를요, 어떻게 인공적으로 그 이제 그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첫 번째의 인공 그 뉴런 구조를 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요. 맥클롭하고 피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인공 뉴런의 모형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모형이 나온 게 1943년도에 나왔습니다. 43년도에 나왔고요. 그 뒤에 이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서 학습을 하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인공신경 모형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학습시키는 게요. The Perceptron Learning Rule이라고 해가지고 로젠블레트라는 사람이 1957년도에 그 MCP 뉴런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 인공 그 뉴런하고요, 이 인공 뉴런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클롭하고 피츠가 제시한 MCP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는요, X반부터 XN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가요, 이렇게 개별 입력 신호마다 우리 가중치를 줘가지고요, 여기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가지고요, 그 합산 값을 G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G는요, 개별 입력 신호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이 G라고 하는 이 가중합이요, 파이라고 하는 함수 속에 들어가지고, 이 만일 G가 우리가 어떠한 그 기준값 세타와 같거나 그보다 크면요 1을 출력하고요, 어떤 기준값 세타보다 적으면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거. 이게 최초로 우리가 인공신경세포 구조를 제시한 MCP 뉴런의 구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어떠한 신호가 쭉 들어오면 그 신호의 가중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중합이 어떠한 그 기준값 세타보다 크면 같거나 크면 1을 내보내고 그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1을 내보내고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조를 가지고요, 우리가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을 로젠블레트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 로젠블레트가 제시를 하면서 인공 그 MCP 뉴런의 그 이제 구조를요 조금 변경시켰습니다. 근데 이 조금 변경시킨 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신의 한 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는 그냥 이 G가요, 그냥 X1에서 XN까지 가정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세타하고 그 값을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X0라고 하는 바이어스 인풋, 바이어스 인풋 값은 항상 1이 되는데요. 요거를 하고 그 바이어스 인풋에 해당하는 가중치 값을 더해 가지고요, G를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G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바이어스 인풋 X0의 값은 항상 1이 되고요. 그게 가중치는 마이너스 세타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히 뭐냐면요, 아까는 G하고요 세타하고의 크기를 비교해서 G가 세타보다 크냐 적으냐를 비교했는데요, 이제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세타를 이쪽에 넣어 가지고요, 세타를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세타가 0 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G하고요 0하고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G가 0과 같거나 0보다 크면 1을 내보내고요, G가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1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단순한 겁니다. 아까는 세타하고 비교했죠. 요거하고 세타하고 비교했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세타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G를요 이제 0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0과 비교, G를 요 구조 속에서요 G를 0하고 비교하는 거 하고요, 그냥 요 가정합을요 세타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결국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뒤쪽에 가시다 보면요, 그 아티피셜 인공신경 두뇌망이라고 하는 그 저기 머신러닝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 모형을 보시면요, 항상 바이어스 인풋 요게 들어가는데요, 그게 왜 들어가냐면 바로 요 perceptual learning algorithm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erceptron Learning Algorithm은요, 그 MCP 모형을 약간 이렇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바이어스 인풋이란 거를 하나 집어넣고 바이어스 인풋 웨이트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바이어스 인풋의 웨이트는 마이너스 세트하고 바이어스 인풋의 값은 항상 1이 되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 가정합 G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걸 우리가 perceptron 구조라 하는데요. 이 perceptron은요, 외부의 신호 x0부터 xn까지 그리고 x0는 바이어스 인풋에가 그 값이 항상 1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입력 신호들입니다. 값이 뭐든 다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중치들 쭉 했는데 바이어스 인풋에 대한 가중치는 마이너스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합을 다 이렇게 그 가중치를 입력 신호에 가중치를 곱해서 그걸 다 더한 거를 G라고 했을 때 이제 G를 파이에 넣어서 요 G의 값이 0과 같거나 0보다 크면 1을 내보내고 0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1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perceptron 구조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인공신경 세포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이 perceptron을 훈련시키는 알고리즘, perceptron learning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로젠블러트가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이 웨이트 W들을 값을요, 아주 그 자그마한 그 값들,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값을 뽑아냅니다. 주로. 그래서 작은 값들을 가지도록 랜덤 넘버를 제네레이트 시켜 가지고요, W 값을 일단 초기화시킵니다. 초기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는 입력 XJ하고 YJ를 주는데요. 이 XJ는 입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입력 신호는 X1에서 XN 그죠. 그래서 이거는 J번째 그 훈련 데이터의 입력 신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J번째 훈련 데이터의 출력 신호는 Y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요런 출력을 밖으로 내보내라 하는 게 이제 훈련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고요. 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 맨 처음에 그 J번째 훈련 데이터를 딱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X, J, 여기 위에 가로쳐 놓은 거는 J번째 훈련 데이터라는 겁니다. 훈련 데이터의 입력 신호를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중합, 그 초기화 시킨 이 가중치들을 곱해가지고요, 그 네트워크의 출력 y-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 y-는요, 이 w 값이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놔야 되는 정답 yj하고요, 그 값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그 웨이트들 w 값이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하나 내놓은 값 아닙니까? 그 네트워크 출력을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트워크 내놔야 되는 정답입니다. 요 x가 요런 값이 들어왔을 때 xj를 줬을 때 yj라는 답을 내놔야 된다 했는데, 요거는 그냥 무턱대고 답을 내놨으니까 정답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하고 차이가 나면요, 그 정답하고 그 차이가 난 것만큼을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나온 게 0.5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러면 답이 0.5만큼 적은 거죠. 0.5만큼 적기 때문에 웨이트들을 좀 키워줍니다. 값을 키워주는데요. 키워줄 때 그걸 한꺼번에 다 0.5만큼 한꺼번에 다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타, 여기 러닝 레이트를 에타라고 하는데요. 이 에타는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0.5일 때요, 0.5를 한꺼번에 다 웨이트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거기에 일부분만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델타 WI라는 거는요, 다음기에 웨이트를 조정하는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 값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내에는 출력값 하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 정답 Y하고 그 차이만큼의
일정 부분을 웨이트를 조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조정을 할 때요, 항상 입력 신호에 비례해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할 때요, 입력 신호를 만큼 곱해가지고요, 전체 이제 그 조정할 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XJ하고 YJ를 맨 처음에 딱 입력시키고요, 그 다음번에 훈련시킬 때는요, 웨이트 값을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맨 처음에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초기화된 값이에요. 이거를 WI 올드라고 했습니다. 더하기 조정치 값 더해가지고요, 요번에는 새로운 웨이트 값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XJ 플러스 1번째 신호를 집어넣을 때는 요 새로운 웨이트 값을 가지고 가정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조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 자녀를 키울 때,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요, 애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이쁜지 착한 일을 하면요, 우리가 아우 아이고 막 칭찬을 해주죠. 그럼 애가 그 자기가 아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착한 일을요. 그리고 뭔가 좀 나쁜 짓,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는 우리는 꾸짖어 주죠. 꾸짖어 주면 이렇게 하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고 야단을 듣는구나.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일을 또 안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그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즉시 즉기에 칭찬을 해주고, 또 야단쳐야 될 때는 야단 쳐주고, 이러면은 애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큽니다. 그와 같이요, 인공신경 세포도요,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할 때는 좀 붙도와주고요, 너무 넘칠 때는 조금 가라앉히고, 요렇게만 해도요, 이게 이제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만 해도요, 아주 인공신경세포가요, 학습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요, 이 이제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이 참 대단한 게요, 어쩌면 굉장히 이 구조는 단순합니다. 단순하고요, 너무 모자라면 붙도와주고, 넘치면 좀 가라앉혀주고, 요 정도만 해줘 하나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여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아는 첨단의 뭐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이라는 이런 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에타 값을 얼마로 해야 최적이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에타 값은 그냥 0과 1 사이에 임의의 값이다. 요 정도만 해뒀습니다. 이게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인데요, 이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이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은요, 우리가 그 인공신경세포 MCP 인공신경세포를요, 이 perceptual learning 알고리즘에 의해서 훈련을 시키면요, 얘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linearly separable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형 분리 가능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는 요거는 이제 x1, x2 요 두 개의 좌표 속에요,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빨갛고 동그랗고, 그 다음에 녹색인 플러스 요런 그 십자가 하고요, 요 두 개를 분리할 때 여기다 선을 쫙 하나 그어주면 되는 거죠. 두 개를 딱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차원상의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어디다 선을 쫙 끄면 요 두 개를 분리할 수 있겠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차원이 아니고 데이터가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어디에 선을 그어서 이거 분리해야 되는지 찾아내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리고요, linearly separable problem 하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굉장히 뭐 복잡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인간 세상 삶에 있어서요, 상당수의 문제가 이런 linearly separable problem입니다. 뭐냐, 우리가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또는 뭐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다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이런 거요, 다 보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linearly separable 한 프로블럼의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요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참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요 수학적으로 뭐가 증명됐냐면요 퍼셉트론 러닝 컨버전스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이라는데 이건 뭐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그냥 산수에 가까운 증명은요 산수에 가까운 그런 증명입니다. 근데 단지 스텝이 좀 길어서요 약간 좀 뭐 지루할 따름이라서 여기서 그 증명 과정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퍼셉트론 러닝 컨버전스 theorem이 의미한 바는요 MCP 그 인공신경세포 구조를요 퍼셉트론 러닝 퍼셉트론 학습 그 규칙을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면요 그 어떤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일지라도요 해답을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의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선형 분리 가능한 문제이기만 하면요 이 퍼셉트론 학습 규칙을 가지고요 MCP 그 신경세포를 훈련시켜 가지고요 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우리 인간 세상사의 상당 부분이 linearly separable problem인데 거기에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바로 MCP하고 perception learning 그 룰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이게 이제 1940년대 말 50년대 초에 초기 진공관으로 만든 컴퓨터 애니악 이게 이제 막 만들어졌거든요. 2차 대전 때 그 대포 쏘는 거 그 단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가요.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막 강구를 한 겁니다. 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 한상에 가까운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애니악 컴퓨터 나왔지. 그리고 이제 수학적으로 퍼셉션 러닝 컨버전 theorem도 증명이 되었지. 그러니까 막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구를 하고요. 이 분야로 엄청난 막 투자 자금이 연구 투자 자금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참 모두들의 기대가 부풀어 탁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공지능의 그 초기 스타트에서 막 최전성기를 한번 구가했던 겁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보면요, 그 흥망성쇠 또 흥할 때가 있으면 또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인공지능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한번 그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요 역사적으로 한번 쭉 이해를 해보면요 이론의 그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는요 인공지능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